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지난 주말 올림픽 아시아 예선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었는데요. 결과가 참 아쉬웠습니다. 최영수 프로듀서는 경기 보셨습니까? 네, 저도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역전패를 당해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한일전이잖아요.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역사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최근까지 역사 문제를 두고 매번 갈등을 빚고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런데 바로 지난주 스시마시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역사를 통해 화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스시마시의 한 호텔.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는 한국과 일본의 신청서 조인식이 열린 겁니다. 대표로 서명한 두 단체는 한국의 부산문화재단,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인데요. 2012년부터 조선통신사의 세계사적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볼 때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 조선통신사라는 것은 어떻게 이 세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朝鮮通信史のユネスコ登録というのがやはりこういう200年間のお互いの理解が進んだ時代も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の証拠として将来の問題を考えるときに多くの人々が特に政治家が気づいてくれればいいと思います。 그렇다면 조선통신사가 가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 막부의 요청에 의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차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 간의 평화시대를 이끌었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동경까지 왕복 약 4,500km,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사절단 규모 또한 조선에서 파견되는 인원만 500여 명, 호위하거나 동행하는 인원을 합하면 3,000명이나 되는 장대한 행렬이었습니다. 당시 통신사는 국서를 전달하는 외교 업무 외에도 화가, 악공 등의 예능인들이 함께 동행하며 일본과의 문화 교류를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대륙의 선진 문화를 접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조선통신사 500명에 이르는 대무리가 행리를 짓고 지나가면서 그 동네를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대륙의 양관 선비들이 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깔아앉아서 지금도 그때 남아있는 재산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스시마는 조선통신사들이 가장 먼저 당도한 곳으로 일본의 대조선 외교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항구 인근에서부터 통신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돌담이 그대로 옛날 모양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겉을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벌써 뭐 이끼도 묻어 있고 고색찬연한 모습이. 취재진은 먼저 조선통신사가 묵었다던 숙소를 찾았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당시의 자취가 남아있는데요. 서산사는 1611년 조선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들어선 이후 숙소 기능뿐 아니라 조선통신사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대체로 여기서는 이제 소위 말해가 3사, 정사, 부사, 종사가 우리가 말했을 때는 통신사의 레벨이 높은 분들 그 외 분들은 요 주변에 있는 절에 전부 나누어서 묵었습니다. 바로 옆에 경운사, 그 다음에 해안사, 그 다음에 광청사, 절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400에서 500명의 인원이 모인다고 했을 때 이 작은 절에서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가에서도 사실 같이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숙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스시마 번주의 성터에 건설된 역사 민속자료관. 이곳에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소장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그림은 그 길이만 해도 16m가 넘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그림을 통해 당시 행렬의 규모와 조선통신사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0여 년의 교류가 남긴 상세한 문헌들은 조선통신사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対馬宗家文書は当館に8万点ですね。8万点収蔵されております。はい。そのうちの5万点がですね、日本で国の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おります。こちらは対馬宗家文書の中のうちの毎日記と呼ばれる資料です。で毎日記というのは対馬のその江戸時代、日本の江戸時代において、対馬で何が起こ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記した、日記のようなものです。 현재 이곳에는 조선통신사가 전달했던 한일 간의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포함해 필담을 기록한 필담 창화집, 통신사 개인이 쓴 사행록 등이 보관돼 있습니다. 2세기가 넘는 방대한 내용의 역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두 나라의 방대한 교류 기록. 그 중에서도 조선 통신사들이 남긴 다양한 문화 교류의 흔적들은 일본 곳곳에 잘 보존돼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부터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해 본격적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세계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선정된 자료는 총 330여 점에 이릅니다. 日本側のものは約200点を超えています。でその中で特筆すべきことは一つは朝鮮国王から送られた国書が現存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これの外交記録としての意味は大きい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雨の森法州に関わる記録です。で彼は朝鮮通信使の往来について、真実の交わり、真偽の交わり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言いました。でそのことは今のこれからの東アジアあるいは日韓関係にとっても大変大きな教訓と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언어에 아주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메노모리 호슈는 일본 에도 시대의 외교관으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노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의 문물을 소개하는 교린수지라는 책을 집필하며 정치와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 있어서 성신교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통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가 남긴 외교 철학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베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작년에 처음으로 만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메노모리 호슈 선생의 그 성신교린,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이 말입니다. 성신교린을 근본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교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대외국 관계에서 훌륭하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앞두고 역사적 유산을 선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메노모리 호슈의 정신에 입각해 한일 양국은 최선의 자료를 내려고 노력했고 이제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쓰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朝鮮王朝時代の韓国と日本が共に納得して通信使を送りましょう、迎え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決めたわけですね。単独ではできません。どちらかが押し付けたわけでもない。そこ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적어도 일본에 있는 그 조선통신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연구하는 집단과 한국의 그런 집단이 서로 손을 잡고 조선통신사의 가치를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일본의 재산, 한국의 재산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산으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아니면 새로운 500년을 향해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꾸려나가자는 그런 그 민간적인 염원이 묻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은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통신사가 한국과 일본의 평화의 역사를 의미하는 만큼 공동 등재 신청이 더 뜻깊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단체 대표들은 오는 3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공동으로 낸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쯤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부산에서는 특별한 뮤직비디오도 제작 중입니다. 부산 출신의 작가 정준 씨가 조선통신사를 컨셉으로 노래와 영상을 만든 건데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조선통신사와는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의 역사 기록도 있죠. 네, 바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한일 위안부 협상 이후 등재 추진의 주체였던 여성가족부가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고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큰데요. 평화와 갈등을 반복한 한국과 일본,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신교린, 즉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경주하면 불국사나 석굴암, 서울하면 경복궁이나 남대문, 경주나 서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재들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산하면 어떤 문화재가 떠오르십니까? 유형, 무형 문화재를 다 합하면 부산엔 400개 가까이 되는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 중에 부산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또 가장 익숙한 문화재 중 하나가 바로 금정산에 있는 금정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관리도 잘 돼야 할 텐데요. 과연 보존과 정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부산어우에서 금정산성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금정산 능선을 따라 자리한 금정산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인데요. 잘 정비된 산성길을 따라 한 해 수백만 명의 등산객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금정산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벽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기분 안 좋죠. 상당히. 그리고 지금 훼손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이 미비해가지고 산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금정산이 품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재, 금정산성의 관리 실태를 짚어봅니다. 금정산성의 역사는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01년 숙종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정산에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요. 고당봉, 의상봉 등 금정산 삼봉우리를 따라 이어지는 금정산성. 성벽의 길이가 무려 18.8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200개가 넘는 산성을 통틀어 가장 길이가 긴 산성입니다. 게다가 금정산성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시대 국방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기도 한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길이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된 것이죠. 금정산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부산박물관 나동욱 문화재조사팀장. 금정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는데요. 4개의 성문과 주변 성벽들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복원, 정비돼 왔지만 금정산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관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산 위쪽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서쪽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도원이나 이런 근처를 보게 되면은 개를 키운다든지 또 암자가 들어가서 있다든지 또 이제 일부 돌을 빼서 밭을 경작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해서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제대로 이게 그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으로 현재에 와서는 훌륭한 문화 관광 자원이 돼주고 있는 금정산성. 하지만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물론 훼손까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진은 부산문화재 지킴이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탁 단장과 함께 금전산성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 개 사육장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개가 도망 못 나가게 성벽에다가 천막을 친다든지 해서 또 이제 성의 운행을 변형시키거나 해소하거나 합니다.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성벽 위로 천막을 쳐서 임의로 가림막을 만들었는데요. 방치된 천막에 성벽이 묻혀버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도 문화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게다가 천막으로 성벽을 가려버린 곳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에 이게 왜 있어야 됩니까? 이게 성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아니거든요. 추운 날씨 때문인지 텅 빈 사육장 안. 불법 건축물까지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성벽을 따라 더 올라가 봤습니다. 곳곳에 무너져 내린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정식 등산로가 아닌 길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알게 모르게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의로 그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또 무슨 짐승을 키우면서 드나드는 그런 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성이 허물어지게 된 거죠. 성벽 중간을 잘라 넓은 길을 내고 성벽 위를 맷자리로 쓰는 등 곳곳에서 훼손된 채로 방치된 금정산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 안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 안에선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에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식물의 채취까지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금정산성 인근에 위치한 한 사찰입니다. 사찰 아랫길로 조금만 내려가면 성벽을 코앞에 두고 스님들이 생활하기 위해 가건물을 세워뒀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성벽이 사찰의 담벼락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전부 성도를 뽑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전부 세금을 가지고 전부 복원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여기 돌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여기 또 이제 또 이 절에 오면 넘어오는 길을 또 이제 임의로 만들었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찰 뒤쪽 길을 따라 올라가 보니 정체 모를 천막 하나가 눈에 띕니다. 성벽 바로 옆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 겁니다. 게다가 불상까지 세웠는데요. 성벽에서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사찰 측은 어떤 입장일까 스님을 만나봤습니다. 또 신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건물 자체가 이제 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제 그 강제 이행금 예, 그거를 이제 1년에 이제 얼마씩 이제 그 정해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고 있고 또 신분이 스님이다 보니까 돈을 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 성벽 훼손에 대해서는 등산객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등산객들이 이쪽으로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이 또 무너지는 거야. 이제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을 또 쌓아놓은 거죠. 근데 쌓아놓다 하더라도 뭐 얼마 안 있으면 등산객들이 이제 이따 올라올 길이 없으면 또 무너뜨리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등산객분들하고 사실은 마찰이 좀 몇 번 생겼는데. 사실 금정산성 훼손과 주변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산성 곳곳은 끊임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 금정산성 관리를 맡고 있는 금정구청 문화공법과를 찾았습니다. 여러 번의 인터뷰 요청 끝에 어렵게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뭐 불법 건축물, 뭐 개사육장 이런 형태로 가버리면 그거는 뭐 건축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관련 부서 다 의견을 다 받아서 지금 총괄을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법 영상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뭐 시정 명령이라든지 불법 철거라 고발이나 형사 고발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금정구, 북구, 동래구 등 금정산이 여러 구에 걸쳐 있다 보니 금정산을 관리하는 부서도 각 구청 여러 과로 분할돼 있습니다. 단 금정산성만은 금정구 문화공법과에서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과가 얽혀 있다 보니 협력이 어렵고 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산성 주변의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행위로 보여지고요. 그 예전이라 하는 거는 지금 뭐 그게 1, 2년이 됐을지 뭐 10년, 20년이 됐을지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추정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말 그대로 행위를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백이 없는 한 그거를 뭐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없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은 문화재청에 촬영 화면을 보내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면으로 답을 해왔는데요. 화면 속 훼손 지역은 문화재 보존구역 안으로 보여지며 이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함께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이 그와 같은 것을 제어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어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금정구에서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그 행정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중심이 돼야지, 관할하는 부산시나 아니면은 그 인접한 양산시가 중심이 돼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우선 관리하는데 통제가 하나 이루어지고 행정 체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되고. 과연 이런 협력 체계가 가능한 걸까?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 자리한 북한산성. 도시를 대표하는 산에 위치해 있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자리하고 있는 등 금정산성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많은 산성입니다. 북한산성의 보존관리와 홍보를 맡고 있는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의 박현욱 씨를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북한산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여기는 북한산성 교육정보센터라고요. 저희하고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여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그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북한산 안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지난 2011년 고양시와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을 결성했는데요. 북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북한산성 문화배움 교실을 여는 등 산성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산성이 보존해야 할 문화재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북한산 안에 산성이 있는 건 잘 모르고 북한산에 등산을 많이 왔었는데 저희 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북한산에 대한 산성에 대한 문화재를 많이 홍보함으로 해서 이제 북한 산성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에는 6개 관련 단체가 손을 잡고
북한산성 보존관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체계적인 복원과 보존을 위해 힘을 모은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훼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조금 그때그때 했던 것이라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어떻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먼저 설정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행하는 거죠. 300년이 넘는 세월을 담고 있는 금정산성.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보존 관리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훼손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와 홍보 체계를 만들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성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배경인지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도 많이 알려야 되겠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금정산성을 좀 더 잘 보존해서 후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비 복원도 잘 진행을 해서 길이길이 후손들이 이 금정산성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라는 특징과 도심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다는 것 등 금정산성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정산성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져야겠죠. 문화재청은 부산나우 취재 이후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금정산성 현장 조사를 할 거라고 전해왔습니다. 훼손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데요. 아무쪼록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훼손은 막고 정비에 힘써야겠습니다. 금정산성이 잘 보존 또 관리되어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